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전 재판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이 후보 사건 기록을 넘겼군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송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상고심 선고를 내리면서 선거사건 적시 처리 원칙을 강조해온 만큼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고법은 송부 직후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를 부여했고 곧이어 배당 절차에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상 2심 사건을 심리했던 형사 6부를 제외하고 형사 2부나 7부 가운데 한 곳이 맡게 될 전망인데요. 파기환송심은 접수 통지 등 별도의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네, 대선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서 언제쯤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관심인데요.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은 환송받은 원심법원을 기속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법원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에서 다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만 이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서면 검토만 이뤄지는 상고심과는 달리 파기환송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열어야 하고 피고인인 이 후보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이 후보 측에 출석 요구서나 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송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판 진행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상적인 형사사건 파기환송심만 하더라도 접수부터 선고까지 최소 한 달은 걸리는 만큼 파기환송심 선고가 대선 투표일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상고심을 선고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도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이르게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한다면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만약 이 후보가 판결 확정 전에 당선이 된다면 그 시점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심리를 계속 이어갈지 중지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출마설이 돌았던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당선되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추진을 바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정치권은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 선고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 사임을 놓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 전 총리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어떤 걸까요? 네,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서 진행한 출마 회견에서 개헌과 통상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 통합이란 세 가지 열쇠말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계획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현안 분야에선 한미동맹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고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을 실현하겠다고도 공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며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던 인생을 봐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에 곧장 서울 돈이동 쪽방촌을 찾아가는데 앞서 언급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네, 한 전 총리 출마에 대한 각 당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한 전 총리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이자 마지막 총리, 즉 2인자라는 비판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했다며 내란 대행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바깥 반병 세력과 함께할 틀을 만들겠다면서도 한 전 총리 출마 선언 자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와 만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면서 말을 아꼈는데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물론 한 전 총리 측과 국민의힘 지도부 모두 단일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만큼 향후 반 이재명 빅텐트는 추진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또 여론조사 반영 비율 등 세부 단일화 방식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이들을 둘러싼 삿바 싸움도 예상됩니다. 네, 대선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 그리고 최상목 전 부총리 사퇴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 자격을 문제 삼는 데에도 정치 공세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에선 후속 대책 마련도 숙고하고 있는데 그간 공을 들여온 중도층 민심을 지키는 방안이 특히 고심 대목으로 남습니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도층에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안을 추진해서 결과적으로 사임을 이끈 것을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선 당이 지지자들만 바라보는 강경파들에게 너무 휩쓸린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어제 의원총회에선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사법부가 잘못했는데 최 전 부총리를 탄핵해야 하느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반응 짚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 뒤에 민주당이 쏟아낸 그건들을 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유언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반박입니다. YTN이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을 추진한 걸 두고도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작태다, 선을 넘은 행동이었다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며 이번 대선으로 이재명 세력의 폭주를 막게 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물론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란 점을 염두에 둔 듯 이번 사태가 중도층에 미칠 구체적 파장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밑에선 대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등 내심 중도층의 선택을 기대하는 기류도 엿보입니다. 네, 끝으로 각 당 대권 주자들 오늘 어디로 갑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을 찾아갔습니다. 골목골목 경청 투어 일정을 이어가는 건데 대법원의 결정에도 통합과 경청을 내세우며 민생 현장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후보는 연휴 기간에도 경북과 충북 등 지역을 돌며 바닥 민심 경청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대선 경선, 결선 투표를 마무리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막판 민심 잡기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청년에 집중하는데 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역을 오가며 시민들과 만났고요. 이후에는 여의도 캠프에서 청년 정책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한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경남 창원과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가 표심 공략을 한 뒤 오후에는 서울에서 시민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1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대행은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 집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공직사회에는 철저한 정치적 중립도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구성이 된 지 이제 12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1시간 전인 오전 10시 반에 이곳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추경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산불 이재민과 함께 AI 분야 지원, 민생 분야와 SOC 사업을 위한 항목들이 각각 포함됐습니다. 이 대행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이 최근 20년 안에 가장 빠른 11일 만에 통과됐다며 이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인 만큼 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선까지 3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기 대선 과정에서 공직사회는 철저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공직자들 역시 정치적 과도기에 편성해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목민지관의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때 지금 상황에서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지도 논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위원 숫자는 정상 상태라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모두 21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보다 7명이 부족한 14명인데요. 헌법 88조에서는 15인 이상을 국무회의 구성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정족수 논란이 한때 일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 법제처가 15인을 사람이 아니라 직위 개념으로 유권 해석해서 지금 상태로도 국무회의 개최가 가능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에 국방부와 행안부, 노동부와 여가부 장관직이 공석이라도 직위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 해석을 토대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 규정에 따라 과반인 11명만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무회의 개최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건데 지금 초유의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국무위원 서열 4위인데요. 이 때문에 대통령직은 물론 국무총리직과 기획재정부 장관 공석까지 대응해야 하고 여기에 오는 6월 3일에 열리는 대선 관리도 맡아야 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이주호 대행은 출근길에서 국정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라며 국회와 소통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아침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안보 불안으로 염려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북한이 어떤 도발도 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국무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까지 같은 날 사퇴하면서 주한 대사관의 국내 상황을 설명하는 데도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이후에 주한 공관들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알리는 공적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가 발송한 이 공안에는 오늘 0시부로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늦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퇴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넘어가게 되자 외교부가 주한 공관에 보낸 공안을 급히 회수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이 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비상체계 지속과 대외 신인도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대행은 오늘 아침 서울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 이른바 F4 회의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외환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과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또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추가 경정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어르신과 장애인 고객을 우선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정부가 SK텔레콤의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라는 행정 지도를 내렸는데 SKT가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경 기자, SK텔레콤 유영상 대표가 해킹 사태 관련해서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골자는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과 유심보호 서비스 자동 가입입니다.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와 효력이 같다고 밝힌 유심 교체 서비스는 가입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이 되도록 처리할 방침입니다. SK텔레콤은 관련 이용 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가입자 자동 가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까지 1,400만여 명이 해당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고 850만여 명이 남은 상황인데 시스템 용량 한계가 있는 만큼 하루 최대 120만 명씩 순차적으로 가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고객이 우선 가입되고요. 현재는 SK텔레콤 가입자만 대상입니다만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긴 연휴를 앞두고 해외 출국 일정 있으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센터 좌석수를 2배로 늘리고 업무 처리 용량을 3배로 확대 운영해 원활한 유심 교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 서비스 2.0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은 오늘을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 보호와 관련된 브리핑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유심 교체와 예약 현황 등 고객 보호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가되는 보호 조치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규 고객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도 잠정 중단한다고요? 네, SK텔레콤은 그간 유심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은 계속해와 빈축을 샀는데요. 정부가 어제 SK텔레콤이 이를 중단하라고 행정지도를 내리자 호응하고 나선 겁니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로 고객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면서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빨리 유심 교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모든 T월드 매장은 내방 고객의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하고 이 기간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텔레콤은 앞서 이번 달까지 유심 600만 개, 6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확보해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SK텔레콤 가입자가 2,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7월 이후에도 유심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유심 제조사와 협의해 공급 일정 단축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황혜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을 모셨는데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수합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보수 진영에선 후보 사퇴 촉구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더 큰 국민적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하셨습니다.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뿐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예정에 없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이려고 의결 절차에 나선 겁니다. 최 부총리는 탄핵안이 상정되기 4분 전인 밤 10시 28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일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저도 참 고민이 많았는데 어제 몇 시에 댁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아마 본회의가 끝나고 잠깐 회의를 마치고 들어가서 12시가 예. 훨씬 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밤 늦게까지 이제 두 분이 이제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표결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항의하는 일도 있었고 어제 밤에도 늦게 들어가셨죠?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본회의가 11시 예. 가량에 끝났기 때문에 예.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어제 뭐 국회 뭐 각 당 의원들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을 좀 처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긴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어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되고 나서 의총 민주당에서 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의총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그러던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의총장 그 분위기는 굉장히 예. 뜨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파기환송심이 나온 것을 시작으로 뭐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루어졌고요. 실제로 찬반 논쟁이 강력하게 붙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국에는 사퇴하는 결심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은 어저께 파기환송심은 굉장히 좀 그 사법 권한의 정치 개입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먼저 한 것을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도 있고 오후에는 대법원 앞에 가서 기자회견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예.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졸속적인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상고심에 올라갔을 때에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제로 지금 조희배 대법관이 그 전원 합의체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기일 10일 전에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갑작스럽게 절차를 진행했고 심리 2회 만에 그 수만 페이지가 되는 것을 다 검토하고 판결을 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절차와 그리고 과정상의 문제를 들어서 답정너 재판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대선 전에 어떻게든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1심의 판결문처럼 파기환송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2시에 대법원으로 가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후보 사퇴하라 이런 입장인 거죠? 네, 그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그 시작부터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죄다라는 것은 명확해진 겁니다. 유죄인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국민 앞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뭐 이런 그 대법원의 그 판단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다 이런 말씀을 민주당에서 하시는데 2심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던 2심도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시는지 저는 민주당에 되묻고 싶고요. 사실 2심 판결에서는 일반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을 확대한 것을 사진 조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사진 조작이다라는 패러디가 본물처럼 흘러 넘쳤었거든요.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었죠. 그렇지만 대법관님들께서 10대 2의 판결로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셨고 또 이게 그 며칠간에 걸린 뭐 졸속 판결이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피의자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굉장히 중차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이미 내렸어야 되는 상황이고 3년이나 걸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엘 고어와 부시의 대통령 선거 그 결과를 놓고 당시에 플로리다 그 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 판단을 내렸는데 다시 불복해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재검표를 중단했습니다. 그게 한 3일 정도가 걸렸던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을 결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범죄자이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더 빨리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죄라는 것을 대법원이 확정 지은 사안이라고 할 수 졸속 있습니다. 심리라고 볼 수 없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범죄인지 아닌지는 자당의 후보들 전과부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확대해서 1로 만들면 당연히 조작인 것이죠. 그것을 사진을 확대했다고 해서 조작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오늘 전용기 의원님 패러디가 넘쳐나겠는데요. 네, 과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가 결국엔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사법부가 결국에는 군사재판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인데 그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왜 사법부가 급하게 졸속으로 심판해서 낙인을 찍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의 역할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3년간 걸렸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1심이 2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2심도 굉장히 오랜 기간 끌었습니다. 그만큼 봐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대법은 심리 2회 만에 9일 만에 그 많은 방대한 양을 다 봤다라고 하는 것,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판결을 내리는 것은 결국에는 뭐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국민들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이 사람 출마 자체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다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이 정치 판단해가지고 3일 만에 판단을 내렸겠습니까? 그리고 1심과 2심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미 633 원칙을 훨씬 벗어난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이재명 후보께서 온갖 법꾸라지 행태를 통해 가지고 재판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송달받지 않고 피하고 그래서 재판이 지연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나한테 유리하게 판결이 나오면 그것은 정의고 나한테 불리하게 예. 판결이 나면 그거는 정치 개입이라고 보는 그 생각부터 저는 고쳐야 된다고 잠시만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1심 지나고 2심 지나서 대법원에 이제 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로 나온 판결이잖아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졸속 심리라고 이제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판결 자체가 전원합의체 대법원 선고기 때문에 가볍지만은 않은 결과인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혹여나 뭐 이런저런 고민하는 목소리나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졸속 합의고 졸속 판결이고 심리 자체에 과정적 문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개입이라고 저희는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 서정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분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 대법원에서 판결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전원 합의체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거는 법치주의에서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법원 그 12명의 대법관들도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봤고 나서 그러니까 깊게 들여다본 이후에 판결을 했다면 당연히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굉장히 수만 페이지가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심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2차례만 심리를 하고 판결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내용을 모르고 판결했다라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 저희가 사법 쿠데타라고 적용을 하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하나 잡아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초엘리트들이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 이유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해 준 것도 법원이었고 이렇게 졸속 심리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문제를 다시 한번 그 국민의힘에게 솟아날 구멍을 제공한 것은 결국엔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도 이제 불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한데 일단 파기환 송심 대법원 선고를 공직자 사퇴 시한 직전에 냈습니다. 그 시점에도 어떤 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뭐 조희대 대법관께서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예. 없지만 이분이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굉장히 원칙주의자다. 그 원칙에 입각해서 또 학구파다. 예. 이런 얘기로 굉장히 알려져 있으시죠. 뿐만 아니라 이분이 아마 그 국회에서 그
민주당이 임명 동의안도 가결을 시켰습니다.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64표의 찬성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럼 여야가 공히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런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는 그 사람 자체를 공격을 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나 승복을 요구했습니까? 그러나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 민주당은 그 어느 누구도 승복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 어떻습니까? 2심 무죄가 되었을 때는 그 사법 정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3심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되니까 뭐 사법 쿠데타네 무슨 정치 재판이네 왜 대법관을 이렇게 모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법관들이 뭐 한두 명이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2분이 판단해서 10명은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에 입장을 드셨고 또 2명은 또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대법관들을 모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와 과정을 간략하게 지켰다면 부탁드립니다. 문제도 예. 없을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절차와 과정을 깡그리 무시했고 두 차례 심리만으로 이 거대한 심판을 했다. 그리고 12명의 재판관들이 다른 업무를 다 제껴놓고 이것만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졸속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을 모욕하신다고 하시고 그리고 뭐 200여 분 이상의 국회 의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많이 했어요. 그러나 원칙주의자길 바라면서 임명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상권 분립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놨는데 그 원칙주의자가 갑작스럽게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굉장히 짧은 기일 안에 심리를 끝냈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 오늘 아침 각 당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거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유언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내는 법제 반박입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어제 선고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시죠. 먼저 최민희 의원,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다.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정청래 의원,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국민이 뽑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 격앙된 표현을 올렸다가 몇 번 좀 수정을 거치기도 했는데요. 사법 권력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건가?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주진우 의원, 당선 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 이재명 후보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10대 2가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속인 거짓말쟁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기다려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추후에 또 입장을 좀 수정하기도 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좀 실제로 많이 나왔습니까? 실제로 졸속 심판이라고 하는 건들이 공유되면서 조금 더 격양됐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심리가 이렇게 축소된 적이 없다.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소수 의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사법 권력이 너무나도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다라고 하는 투의 이야기들도 저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렇게 격양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총에서도 그리고 차후에 나온 내용들도 결국에는 사법이 결국에는 입법과 행정의 권력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두 분도 밤 늦게까지 국회에 머물었는데 어제 한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사령탑이 어제 한밤중에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선고가 나온 이후 민주당에서 긴급의총도 있었고요. 밤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직전에 이제 사의 표명을 한 거고 한덕수 대행이 그 전에 사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임기가 어제 자정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사표 수리를 하는 이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주호 장관이 대행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은 어떤 의도입니까? 이건 뭐 대법원 선고에 대한 파장입니까? 어떤 연관관계입니까? 사실 그것과 관련이 예. 없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니까요. 어제 의총에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의총에서 표결합시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탄핵 소추는 원래 의사 일정 안에 올라와 있던 내용입니다. 예. 그게 본회의 의사 일정에는 올라 있지 않았지만 법사위에서 이미 한 번의 청문회를 거쳤었거든요. 실제로 청문회를 거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그 문제점들이 자주 논의가 됐었고 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그 탄핵 소추 법률적 위반 행위들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조사를 마치고 탄핵 의결로 들어가는 절차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 과정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쭉 일정을 지금 시간대별로 이렇게 아까 그래픽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오전 11시에 추경을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함께 했습니다. 예. 여야 원내대표가. 예.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가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실에 와서 예. 함께 이 추경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을 대해서 함께 세 분이 서명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여야 원내대표가 그렇게 앉아서 합의문에 작성한 게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권성동 원내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예방 자체를 거절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합의를 하니까 예. 친히 여당 이제 여당이 아니지만 국민의 원내대표실까지 와서 최상목 부총리와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양당 예결위 간사까지 모시고 다 함께 정말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추경의 합의문을 작성하고 서로 악수하고 격려를 했었어요. 오전 11시에. 그런데 한 10시간이 지나고 나서 탄핵을 한 겁니다. 이건 뭐냐. 11시에 악수하고 웃다가 10시간 뒤에 뒤통수 친 거예요. 인간사회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탄핵안 표결한다는 건 몇 시에 아셨어요? 저희가 한참 뒤에 알았죠. 이제 이미 오후 3시에 이재명 예. 후보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한참 우리가 저녁 한 8시쯤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예고가 예. 있었습니다. 예. 본회의가 열릴 거라는 예고했었는데 한 8시쯤 돼가지고 아마 갑자기 법사위가 열렸어요. 사전에 통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갑자기 법사위 열어가지고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일반 가결시켜버리고 본회의에 바로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당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죠. 의총이 이제 막 소집돼 있었는데 그 추경을 우리가 본회의 표결하기 위해서 의총을 열어서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녁 무렵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장께 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경제부총리를 지금과 같은 이런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할 수 있느냐 했는데 우원식 의장도 그냥 탄핵안을 상정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어제 굉장히 격앙이 됐었죠. 예. 정말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행동들을
강행하는구나. 정말 상상의 끝이 없다라는 저희가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오전 11시에 서로 어깨 두드리고 악수하다가 오후 10시 돼가지고 뺨 때리고 뒤통수 치는 이런 행동들은 이 집단이 해서도 개인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집단이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이에 최성모 부총리와 민주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웃고 헤어졌어요. 웃고 헤어지고 저녁 때 본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오시니까 그때부터 탄핵안을 가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저는 탄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뭐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눈 흘린다고 이건 전형적인 보복 탄핵이라고밖에 저희들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저께 탄핵소추안이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과거부터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본회의 보고가 된 이후에 법사위에 본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어저께 탄핵소추안이 결국에는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일사 일정에 있던 내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뭐 아침에는 웃었는데 저녁에 왜 뒤통수 때리나라고 할 수 있었는데 민생을 위해서 할 일은 한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외에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시절에 잘못했던 것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엄을 일단 맡지 못했던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것, 이것은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재판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은 한미 관세 협상의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미국의 국무부였나요? 미국의 재무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관세 협상을 빨리 끝내고 선거에 활용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안 물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관세 협상을 빠르게 처리하고 한국에 가서 그것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탄핵안 표결 날짜가 며칠 전에 얘기가 됐던 겁니까? 아니면 어제 정해진 겁니까? 그 내용은 어제 정해진 게 맞습니다. 정해진 게 맞습니까? 실제로 법사위에서 어제 통과가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는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최상목 권한대행이 부총리죠. 부총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표결은 중지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경제부총리가 한밤중에 사라지면서 경제적인 문제, 통상 뭐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폭풍을 걱정하는 또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까? 충분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통이기 때문에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들은 과거부터 있었고 실제로 우려를 범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표 쓰면 또다시 최성목 부총리한테 권한대행 몫이 갈 텐데 과거에 법률을 위반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 과오들이 되풀이 될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최성목 권한대행을 다시 시켜줘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매운맛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뭐 어제 의총에서 있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오늘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 개정안을 오후에 뭐 상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거든요. 이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 되면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요 말씀 드리기 전에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신 것에 대해서도 제 입장은 얘기를 아까 못 했었는데요. 특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윤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친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아까 대법관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얘기를 지금 쏟아내시고 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거는 협박입니다. 이것들 봐라는 추후에 지웠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한번 그런데 다 살아 있어요, 그게. 이것들 봐라 한번 지우고 나중에 한 달만 기다려라 그 다음에 지웠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여야 관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사법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법 쿠데타에 money 했던 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사실상 맛배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 사법부에 대해서건
타 정당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오늘 아주 특이한 일도 있었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보니까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상권 분립 막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그 후보께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그 결론이 나고부터 저는 민주당 전체가 집단적으로 조금 이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뭐 충성 경쟁하듯이 그런 그 무지막지한 말씀들을 내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과정에서 정치 과정이나 선거 과정에서 뭐 예. 전혀 뭐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야반 탄핵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젯밤에. 하도 갑작스럽게 탄핵을 추진해서 예. 뭐 옛날부터 빌드업 해오신 거라고 했는데 그거 다시 법사위로 본회의에 상정하려다가 법사위로 갑자기 회부시켜서 시간 끌게 한 거 예.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제 타이밍 잡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준비된 거였다면 법사위에 미리미리 날짜 잡고 통과해야지 본회의 열기 직전에 법사위 열어가지고 예. 그렇게 기습적으로 통과시킵니까? 말이 안 되고요. 잠시만요. 그렇게 예, 위헌적이라고 예. 주장하시면 줄여주시죠. 진작에 예. 탄핵했어야지 왜 어제입니까? 어젯밤에. 짧게 한 짧게만 말씀만 드리면 저는 예. 이런 식으로 국회를 폭주하듯이 몰아가는 것은 거의 광란의 저는 입법 30초 폭주라고 드리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30초면 짧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대법원을 모욕한다, 대법원 비판해서만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는데요. 과거에 헌법재판관 모욕은 국민의힘에서 다 했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은 지금 그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국민의힘에서 저희한테 비판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예. 저희는 졸속 재판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에 대해서 모욕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최성목 권한대행도 이미 미리 기일을 정했어야 됐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기일 정했으면 이렇게 비판 안 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성목 권한대행은 명예롭게 본인이 잘못한 거 없으면은 탄핵 소추 받아서 예. 명예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캥기니까 사퇴하고 도망간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논쟁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이요. 정청래 의원이 이제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상정하겠다. 네, 이게 이제 네. 민주당의 네. 움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뭐 얘기를 민주당이 해주시죠.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법안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벌써 그 이번에 이 그 대법원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예. 허위사실에 예.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허위사실 유포죄 자체를 없애는 법안도 제출해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형을 예. 받으면은 이제 그 피선거권 자격이 박탈되죠. 그렇죠. 의원직도 박탈되죠. 거기에 대해서도 1,000만 원 이상으로 법안을 내신 분들이 민주당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추진해가지고 강행 처리했을 때 거부권만 못 쓰게 되면 이 법안은 그대로 입법이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재명 후보 한 명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죠. 예. 그리고 헌법 84조 문제도 예. 저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 현직 대통령이 이제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소추라는 것은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소추 기간은 검찰을 얘기합니다. 공소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바로 소추의 의미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 법률적인 의미라도 예. 좀 파악하시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겠다고 그 엄포를 놓고 예. 있는 겁니다. 형사재판 중단하는 법 개정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진짜 표결까지 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빼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법안까지 준비하느냐,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파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굉장히 그 사법의 칼날 그리고 행정의 칼날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느꼈고 기본적으로 초엘리트들이 이재명 하나 막아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소추에 대한 내용 단어에 대한 논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겠지만 예.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는 발의를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요, 실제 표결해서 거부권을 이제 뭐 정부에서 쓸 수도 있는 건데 거부권 쓰려면 국무회의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뭐 줄줄이 사퇴하다 보니까 14명 남았더라고요. 네, 네. 국무회의 열릴 요건이 되는 겁니까?
네, 국무회의 열릴 요건은 뭐 충분한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험한 것은 이제 국무위원들이 11명이 될 경우가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는 현재는 이제 14분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걱정은 됩니다. 민주당에서 애초부터 우리 한덕수 대행 계실 때부터 줄 탄핵을 이미 엄포를 놔왔었거든요. 예. 그때 뭐 당시에 원내 대변인께서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5명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붕괴시킬 수 있다. 애초부터 12월 달부터 그런 얘기 하셨고, 그다음에 다음에 1월이나 2월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뭐 아까 전용 의원님께서 굉장히 지금 비정상 국면, 네, 저 동의합니다. 이렇게 국정 붕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국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상 이상의 무엇도 다 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른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 계속 말씀 주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는 불법 위법 행위가 포착되지 않으면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 국무위원들이 지금까지 탄핵 소추를 당했던 것, 고위공직자들이 탄핵 소추를 당했던 것은 불법 위법 행위가 포착됐기 때문인데 또 5명 할 거라고 보시는 거면 그 사람들도 불법 위법 행위가 있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요. 그렇게 말할 필요 국무회의를 없다고 봅니다. 붕괴하는 시나리오, 이건 뭐 일각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좀 계획이 있는 건가요? 붕괴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전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4명이라서 가능하느냐의 여부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일시적인 결혼에서는 가능하다. 14명으로 개의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원래는 15명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5명에서 30명이 국무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가능한 인원이고요. 거기에서 과반이기 때문에 15명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일시적 결혼은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14명도 국무회의가 가능한 것으로 과거에부터 해석을 해놓았던 상황입니다. 네. 정말 다 요약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전국 상황 속에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어떤 키워드를 들고 출사표를 던졌는지 들어보시죠.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모시고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출마 선언문 압축해서 들어보셨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이제 언론에서 뽑기를 개헌, 통합, 그리고 통상과제 이렇게 꼽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저도 여기 YTN 오기 전에 잠깐 출마 선언하시는 것을 잠깐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굉장히 현재 정치권에 대한 통렬한 비판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쫓는 이런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이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의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참 정치권이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진단은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신 것 같고요. 공직생활 50년 하시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현 상황만은 타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마도 큰 결심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거는 개헌을 통해서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하시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 내 등을 업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넥타이 색을 좀 유심히 봤는데
어떤 색을 멜지가 정치인한테 상당히 좀 중요한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초록색 계열을 맺더라고요.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넥타이 색깔까지 그렇게 깊이 예.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데요. 어쨌든 붉은색은 안 맸어요. 뭐 예. 어쨌든 지금은 정당에 소속돼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떤 정당의 그 이미지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선택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뭐 네. 무소속의 좀 상징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무소속으로 빅텐트를 치겠다. 이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거의 해당 행위 비슷하게 한덕수 추대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공당이라면 자당의 후보들을 더 분출시켜야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 보면서 이것은 해당 행위에 준하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싶었던 만큼 충분히 지도부에서도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소속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말의 어폐가 있는 것이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좋은 얘기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어야 됐다. 그리고 그 끝도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경제가 망가진 책임, 3년 내도록 국무총리를 했던 한덕수 후보입니다. 후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외교가 무너진 책임, 그 부분도 3년 내도록 총리를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직을 걸고서라도 불법 계엄을 막지 못했던 책임, 이 모든 책임, 윤석열 파면 정권이 만들어 놓은 모든 책임은 결국에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귀결되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통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책임질 사람이 나와서 통합합시다 하면 그게 통합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마나 한 기자회견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출마 첫날 일정도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쪽방촌을 찾고요. 지금 아마 오찬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오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 오찬하는지 몰랐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이죠. 또 약자와의 동행을 서로 그렇습니다. 강조하는 네, 공통점이 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세훈 시장께서 예. 가장 역점을 두셨던 게 약동 항상 하셨거든요. 약동, 약자와의 예. 동행. 예. 굉장히 강조하셔서 서울시정이 그리고 서울시정 전반적으로 조금 그 소외된 분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굉장히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또 국무총리 계시면서도 굉장히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여러 가지 이제 넓은 교류를 해 오셨기 예.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도 굉장히 이번에 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시대적인 과제, 정책적인 과제,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 이제 후보자시죠. 후보자로서의 펼쳐나갈 어떤 비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공유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어쨌든 정치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더 먼저 하신 분 아닙니까? 네, 그렇죠. 선거 경험도 예. 많으시고 예. 여러 가지 뭐 조언을 구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준석 후보하고도 만나고 후보들과의 여러 만남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또 후보도 만났다고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빅텐트 가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예. 오세훈 시장께서 사실은 유력한 우리 당의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들이 어느 대선 후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께서 또 전국을 보시는 폭넓은 시각 그리고 또 오랫동안 서울시를 이끌면서 가졌던 비전들에 대해서 여러 후보들이 굉장히 공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뭐 이준석 이제 후보시죠. 후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 표를 흡수하고 싶다, 홍준표 표를 흡수하고 싶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역할을 아마 요청드리지 않을까. 여러 부분에서 역할을 요청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뭐 출마 설만 돌았는데 출사표를 오늘 냈고요. 이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제 단일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간은 촉박하고요. 국민의힘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는데 단일화 과정이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11일 전에는 끝내야 되는 것으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후보 등록일이 11일이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11일 이후에 단일화가 되면 무소속 한덕수의 이름을 달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2번으로 못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일 나오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 선출 이후에 예. 곧바로
그래도 단일화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실 거라서 다음 주 중으로는 그 단일화 룰 세팅부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룰 세팅 어느 정도 좀 얘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전혀 당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예. 전영기 의원님께서 예. 우리 당 걱정 너무 많이 하셨는데 뭐 예. 단일화 얘기가 나오면서 뭐 해당 행위니 아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당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예, 민주당의 일방 독주, 비민주적인 당내 문화를 걱정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는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가 된다든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당대회가 바로 이제 5월 3일 내일이고 대통령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에게 당무의 정권이 또 주어지는 부분이 예. 있고 또 후보자께서도 뭐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예. 또 당내 여러 그 책임 있는 분들과 또 상의하시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으로서는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 자세로 예. 뭐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지도부가 자당의 후보들에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공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일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내일 결정이 됩니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건데요. 김문수 후보 측 그리고 한동훈 후보 어떤 얘기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공직선거법상의 명시적인 국민의힘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기 희생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지만 그 중심에는 김문수 후보가 주도하는 그런 단일화 협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총리 같은 분들 훌륭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서 목숨 걸고 막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이재명을 이깁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을 옆에 두고 누가 토론으로 압살하고 누가 저 범죄 혐의들을 까발리고 누가 정의를 선거로서 실현할지 자명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는 오늘 당원들에게 직접 손편지까지 썼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으로 첫째,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둘째, 이기지 못하면 망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다른 분들은 개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개싸움을 감당 못한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맞겠다. 이런 각오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으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를 대응하기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 그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구호로 갔을 때에는 한동훈 후보가 충분히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배신자 프레임을 이기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기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요. 윤석열 검찰 정부 그 몸체가 결국에는 저는 한동훈 후보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김문수 후보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감히 평가하는데 김문수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그 친윤 그 프레임이 남아 있는 것이고 윤심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남아 있고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르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감히 평가하자면 아무래도 친윤을 등에 업은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막판 당심의 그 변수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사실 저희가 이틀 동안 그 보팅을 통해 가지고 모바일 투표도 하고 지금 또 여론조사도 아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첫날 대부분 다 임해요. 첫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그다지 많은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도 끝까지 굉장히 저희는 쫄깃쫄깃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또 제가 지금 어차피 오늘 선거가 진행 중인데 제가 네. 어떻다, 누가 우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자들께서 끝까지 지금 최선을 다해 달리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마지막에 또 아주 극적인 또 화합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드라마는 내일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일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경제사령탑이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죠.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가능성과 함께 미국 관세 대응력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사퇴는 장기화하는 내수 부진 속에 미국 관세 압박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황 국면인 우리 경제의 회복을 진두지휘할 경제사령탑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 긴급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무엇보다 대외 신인도를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결과 신용평가사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 신용 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탄핵안 표결 전에 사퇴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정치적 안정을 중요 요소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향후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움직임을 총괄하는 F4 회의도 최 부총리가 부재하면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로 간밤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 신인도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미 통상협의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파트너로 한미 2+2 통상협의 기본 틀을 제시하며 협상 테이블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시급한 필수 추경 집행과 내수 부양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 등 경기 대응력도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사퇴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행이 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비상체계 지속과 대외 신인도 사수를 강조했습니다. 김범석 대행은 오늘 아침 서울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이른바 F4 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 외환 시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점검과 대응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에게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오늘 추경안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신과 국무위원들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집어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지 하루 만에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 형사 6부를 제외하고 이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 2부나 형사 7부에 사건이 배당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와 관련해 오늘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설명회를 열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심 관련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늦어도 5일부터 전국 2,600여 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 기간 영업 손실은 SKT가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해킹 사태로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지난달 SKT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고객은 23만 7천여 명으로 전달보다 8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SKT에서 KT로 이동한 가입자는 9만 5천여 명, LG U+로 옮긴 가입자는 8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만 5천여 명은 알뜰폰으로 이동했습니다. 관세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물밑 접촉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관세 완화를 호소하는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국과의 접촉을 부인해왔던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최근 미국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접촉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조급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쪽에선 지금은 중국을 제쳐두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나라와의 협상 타결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대중 완화 조치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Is it fair to say that we'll see a deal with India and South Korea before we see something with China? Could we see a de-escalation because the Chinese need to de-escalate sooner than the other deals, perhaps? But the other deals are moving along well. 백악관도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며 거듭 관세 전쟁의 필요성을 옹호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공정한 조건이었다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을 상대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other countries, obviously, will have their own demands and their own interests, but nothing will go into effect that doesn't serve the interests of America and the American people. 하지만 미국의 실물 경기가 후퇴하면서 업계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작은 기업이 수입하거나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작은 기업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즉각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Those are businesses that really have the least amount of margins to be able to deal with tariffs, and that's one of the things we're very concerned about going forward is that we could see red ink in the employment data as we get into May and June. 이에 대해 백악관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준비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가 시행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는 7개월 연속 월간 최대 판매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4월 판매량이 8만 1,500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 증가했다고 밝혔고 기아 미국 법인도 7만 4,800대로 작년보다 14%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차량 판매 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로 차량 가격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며 종교를 빠르게 되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반기독교, 반유대주의에 맞서겠다며 새로운 대통령 직속 기관까지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기도의 날 행사.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종교자유위원회를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반기독교, 반유대주의적인 편견과 폭력에 대응하겠다며 이미 설치를 예고했던 것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백악관에 신앙사무국도 설치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를 되살리겠다며 진보 진영을 저격했습니다.
we're bringing back religion in our country, and we're bringing it back quickly and strongly. Because for America to be a great nation, we must always be one nation under God, a phrase that they would like to get rid of, the radical left. 가자 전쟁 이후 민간인 피해가 커지면서 대학가에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유대주의를 근절하겠다며 보조금 중단 등으로 대학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은 부당한 압력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고 연합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트럼프의 대학 길들이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역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노동절 집회에서는 미국 정부의 실수 때문에 엘살바도르로 추방된 시민을 속히 데려오라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The highest court in the nation ruled that Kilmer should be returned home. So why are they still waiting? Enough is enough. 미국 법원은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고 추방하기 위해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28일 발의된 트럼프 탄핵안에도 강경한 반이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가 추방된 사례가 근거로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하루 만에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했습니다. 대선 전 선고가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송 기록이 오늘 서울고법으로 이제 송부가 됐는데 좀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비교적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소송 기록이 서울고등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따로 서울고등법원이 당사자들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2심 재판을 다시 재개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판기일 통지를 하고 공판기일은 그대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만약 피고인이 2회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 걸석 상태에서도 충분한 심리와 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대법원 파기환송 시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한 달 반 정도 뒤에 지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 이 사건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면서 빠른 결정을 내린 만큼 파기환송심도 굳이 늦출 필요 없이 1주 내지는 2주 이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신속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파기환송심 결정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선 전에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대선 전에 선고를 하려고 파기환송심은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되도록이면 추가 쟁점이 없는 한 공판기일을 1회로 마무리 짓고 선고기를 따로 지정해 선고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여러모로 다투는 쟁점이 불거진다면 이때는 불가피하게 2회 정도는 공판기일을 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선고는 대선 전 5월 안에는 내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판결 내용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어떤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2심 판결을 깨고 이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이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들인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뒤집혔어요. 그렇습니다. 1심과 거의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선 김문기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 취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2심은 그 발언은 전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석한 반면에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 판단의 근거는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법원이 사후적으로 각 발언을 쪼개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당시 TV를 시청한 선거인이 볼 때 전체적인 의미가 이 정도로 받아들여진다면 이와 같이 판단하여야 한다. 당시 선거인으로서는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실제로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쳤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현동
박상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1심과 2심이 전제 사실을 온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를 상대로 압박을 가했는가에 대해서 1심은 압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2심은 압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전제 사실로 삼았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적의 판단하라고 공문을 보낸 이후에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도 그 근거를 들었는데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하지 않았다는 전제 사실을 전제로 한 이상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하겠다는 발언도 허위 사실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어제 2심의 판결을 모두 뒤집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판단인데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인이 아닌 보는 그 유권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얘기가 있었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설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발언, 즉 표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의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치했습니다. 나아가서 과장으로서 처벌할 수 없는 영역과 허위 사실 공표로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도 제시하였는데 허위의 사실이란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허위의 사실 공표로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 제시의 근본적인 배경이라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외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거인의 알 권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판단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외에도 선거인의 알 권리 이를 기반으로 한 선거권과의 조화를 이루려면 적절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내용이 5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그 판결에서 설시했던 그 표현의 자유랑 의미가 좀 상충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판례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건 만약 아닙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를 변경할 때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렇지만 5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시를 하면서도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시도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5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도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토론회에서 일어났던 발언이었다. 토론회는 즉흥적으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상황이므로 그 발언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으니 손쉽게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고 특히 사실 공표인지 의견 표명인지 상당히 판단이 애매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의견 표명으로 보고 처벌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한 것인데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다만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더 강조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진 발언으로서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한 것입니다.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법원이 그 2심 재판부의 개벌 발언을 쪼개서 해석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 판단을 좀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지적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정읍시장 관련된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쪼개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면 이번에는 쪼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좀 상충된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즉 그 사안 자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판단이 상충된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런 측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정읍시장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 소부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입니다. 판례 변경은 원칙적으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법원 소부가 판례 변경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그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해석 적용 과정에서는 대법원 소부가 일정한 판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 변경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행해야 하고 기존의 정읍시장 상고심 사건도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습니다만 일부 쪼개기를 근거로 하는 판결 선시를 하였습니다. 아마 소부가 해석 적용 과정에서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례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판결 관련해서 그러면 선고문의 구성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과 뭐 유사했나요? 이전과 유사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판결은 선고 시에 주문만 읊습니다. 이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 반면에 형사 판결은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순서로 판결을 선고하기 마련입니다. 어제 형사 사건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설시 순서도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설시하고 무엇보다 대법원은 사후심으로서 원심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1심, 2심의 판결을 설명한 이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유, 그중에서도 다수 의견의 요지를 먼저 설시합니다. 그리고 예. 소수 의견을 설명한 이후에 그 이후 최종적으로 주문을 선고하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 설시 순서를 그대로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앞부분 읽을 때 대략 주문이 어떻게 나오겠다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주문 중에서도 예. 1심, 2심 판결 설명 이후에 다수 의견의 요지를 읽을 때 파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고 예.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골프 발언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시, 즉 판결 이유를 읊을 때는 파기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특히 백현동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역시나 2심과 정반대되는 판결 이유를 설시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파기 환송은 자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네. 파기 자판 가능성도 그 순간에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파기 자판은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는 만큼 형을 정하는 업무는 1심과 2심의 사실상 전속 권한입니다. 파기 자판은 애초에 어려웠고 파기 환송은 다수 의견의 요지를 한 중간쯤 읽을 무렵부터 상당히 높게 점쳐졌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이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워낙 이제 대선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서 이 결과에 대한 이제 파장도 상당히 크게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 뭐 미스터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예. 법원 내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충실한 심리를 판결에 담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법조문의 해석을 엄격히 다루고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1986년에 판사에 임관된 이후에 지난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적도 있습니다. 예. 즉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만 당시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서 소수 의견을 종종 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등에서 소수 의견을 냈는데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강요죄, 뇌물죄에 대해서 무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바도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 비판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수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예. 자신이 볼 때는 법리상 부족함으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어제 판결 결과를 보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의 의견인데요. 대법관들의 어떤 성향대로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갈렸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대법관들에 대한 성향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제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와는 그 구성의 체계를 달리합니다. 네. 모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서 특정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는 불가피합니다. 10명의 대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고 2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성향에 따라 갈린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 12명의 심리에 관여하는 법관들 중에서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다면 성향과 무관하게 이 판결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석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고등법원으로 돌아간 건데 기존에 했던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재판부로 가는 건가요?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게 되면 예. 기존 2심 재판부가 아니라 또 다른 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파기 환송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1심에서부터 올라오는 사건까지 접수 순대로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것인데 아마 형사 2부나 형사 7부 중에 순서에 따라 접수되는 사건 순서에 따라 배당되는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이 아니라 이제 무작위로 무작위로 돌립니다. 그래서 1심에서 올라오는 사건, 파기 환송된 사건 순서대로 배정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형사 2부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사건은 맡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부담이 좀 클 수밖에 상당히 없겠죠.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판부가 배당되든 이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한 상황입니다. 예.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발생하는 이상 이 사건을 다시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의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라는 그 사실관계 판단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죄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파기환송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즉 대법원의 기속력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더라도 예. 다른 사정을 들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사건의 예를 든다면 허위사실 공표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은 이상 그 취지에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심리 경과에 비춰보면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억을 환기할 만한 시간이 충분하였고 예.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패널까지 준비해서 발언한 사실에 비춰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는 이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네. 관건은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가가 관건인데 사실 사건을 환송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입장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 판단을 전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상황에서 그렇죠. 피선거권 제한이 없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만에 하나 벌금형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게 된다면 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더 이상 상고하지 못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미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지 않는 형이 선고된 이상 굳이 대법원에 선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상고를 지금 거쳐서 원래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네.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을 때 이재명 후보가 또 재상고도 할 수 있습니까? 파기환송심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때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판단이 기속력을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고 여부는 피고인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이상 이 재상고가 이루어졌을 때 대법원은 다시 한번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도울 수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 특성상 일정한 판단이 나온 이후에 피고인 측이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쟁점이 부과되거나 1심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진 이상 또 다른 사실관계가 첨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또다시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이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대선 전에 뭐 마침표가 찍히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재판은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게 헌법 84조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헌법 84조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거예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보면 기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만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사건에서 그 소수 의견으로 여기서 일컫는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의미한다는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두고도 논란이 일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도입한 취지가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취지에 비춰본다면 재판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론도 가능한데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취임한 전례가 없다 보니 선례도 존재하지 않고 학설도 이 부분을 따로 치밀하게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각자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든 재판을 진행하지 않든 각자 판단하고 이 판단을 토대로 결국은 대법원 등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니까 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오후에 상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헌법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의 의미를 법률로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법률 임기 제정-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예, 취지가. 헌법 84조의 의미를 예. 더 명확히 한다는 취지로 예. 법률을 다시 한번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이 법률 제정 시도 자체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법률을 제정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법률 제정 시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다만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는 법률 제정 시도로 보여서 곧바로 위헌 시비가 크게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해석과 관련해서 재판도 정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큰 힘을 얻고 있는 이상 향후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두고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법률 제정 시도를 한다면 국민적인 비판뿐만 아니라 당장 위헌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이제 시나리오에서 이제 재판이 이제 계속된다면 법원별로 어떻게 또 이걸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해석을 헌법재판소로 가게 돼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결정을 예. 내려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에도 위증교사 사건이 2심 진행 중이고 대장동, 백현동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이 2심에 계류돼 있는 이상 각 재판부가 재판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한다면 결국 불소추 특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을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할 것으로 보이고 재판을 그대로 강행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법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기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 기피 신청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재판을 재판부가 그대로 강행한다면 대통령의 당선됨을 전제로 이재명 후보는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관 권한쟁의 심판의 유형으로서 정부, 국회, 법원, 선관위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그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재판을 강행한다면 법원과 정부 간의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때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제 대법원이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는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고는 있지만 햇볕이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요. 완연한 봄 날씨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 서울광장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봄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다만 오늘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영동 지방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고 있어 산불 위험성이 크니까요. 계속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습니다. 서울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황금 연휴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지만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고요. 일요일부터 어린이날 낮까지는 맑은 하늘에 건조한 강풍이 불면서 다시 산불 위험이 커지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 낮에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봄의 기온이 무르익어 가고 있죠. 전남 한평에서는 나비대 축제가 한창입니다. 축제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이민재 리포터. 네, 전남 한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축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맑은 하늘에 따스한 봄볕까지 그야말로 봄나들이 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특히 나비 대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평일인데도 이렇게 뒤로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비 축제에 방문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쌍둥이가 태어난 지 이제 8개월 됐거든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다 나들이 왔는데 나비도 너무 예쁘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나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27회 한평 나비 대축제는 지난 26일에 개막했습니다. 오늘은 축제 7일째를 맞이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명예축제로 지정된 이번 행사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축제에는 한평을 상징하는 호랑나비와 배추 휜나비, 황금박쥐를 비롯해 총 20여만 마리의 나비가 아름다운 군무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나와 있는 한평 엑스포공원은 가을이 되면 국화로 물드는데요. 봄의 시기인 지금은 수소나와 튤립, 펜지 등 50만 송이의 봄꽃이 어우러져 봄의 절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평 나비대축제는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나비의 일생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비 곤충 생태관이나 나비 날리기 행사가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아울러 2,50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는 다육식물관과 자연생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축제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관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에서 YTN 이민재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